지나친 성욕, 부대마다 두쟁이가 있었습니다. 지나친 돈, 미군은 영국군에 비해 터무니없이 많은 돈을 받았습니다. 유럽에 온 미군. 그날 2차 대전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변한 것은 그것만이 아니었다. 저는 프랑스에서 첫사랑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말하자면 거리의 여자였지요. 2차 대전 당시 최고의 스파이로 활약한 녀석. 베티는 연합군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바쳐 희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 최고의 순정파 사나이. 여자에게 가장 충실했던 지도자는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지금까지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역사. 전쟁의 가장 은밀한 이야기, 전쟁 야사. 2차 세계대전 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ecember 7, 1941, a date which will live in infamy. 그 순간부터 1945년 8월까지 1100만 명의 미군이 끔찍한 전장으로 내몰려야 했다. 하지만 그들은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했다. 전쟁은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이죠. 군인들에게는 권태와 두려움도 적입니다. 권태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섹스죠. 2차 대전 중에는 남녀 간의 섹스 이외에 동성애도 극에 달했는데 그 중에도 유럽에서 그 빈도가 가장 높았다. 유럽으로 투입된 미군들은 주로 1942년 봄과 여름에 영국 행대에 몸을 실었다. 이미 3년 동안이나 나치와 싸우고 있던 영국인들은 그들을 보고 미군의 침공이라고 비아냥거렸다. 영국인들은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는데 시작 부분은 이랬습니다. 두려워하던 적이 오고야 말았네. 하지만 그건 독일놈이 아니라 빌어먹을 양키놈들의 군대였네.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다. 1942년 가을엔 이미 25만 명의 미군이 영국 땅에 발을 들여놨고 그중 상당수는 외로움에 지친 영국 여성들을 달래주고 있었다. 남편이 이미 전사했다는 통보를 받았거나 남편에게서 2, 3년간 연락이 끊긴 여성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상시 같으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불륜이 일어났을 겁니다. 전쟁 기록에 의하면 이런 관계에서 출발해 결혼에 이르는 경우도 많았다고 한다. 당시 7만 명 정도의 여성이 미군과 결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1940년에서 45년까지 영국에서 태어난 25만 명의 신생아 중 10만 5천 명이 사생아였습니다. 결혼과 사생아 출산 비율은 미군과 영국인 여성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다. 하지만 통계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빈번한 관계가 있었다는 증거도 곳곳에서 발견된다. 사람들은 미군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많이 하고 많이 먹고 많이 받는 놈들이 여기 왔구나. 우리 금년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영국 여자들도 보통 여자들처럼 자신에게 돈을 쓰는 사람을 좋아했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죠. 미 공군 상병이었던 어니스트 킹은 처거럭 룰루라는 이름의 B-17 폭격기 기관총 사수였다. 그는 7개월간 영국에 머물렀다. 우리나 영국 여자들이나 서로한테 친절했어요. 전 항상 여자를 원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미군들은 영화배우처럼 잘생겼으며 예의가 바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선했던 것이죠. 미국 육군과 공군이 시골에 기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 군인은 시골에서 지내야 했다. 미군들은 외딴 마을에서 외로운 여인을 만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차 대전을 거치면서 남편을 잃은 여성도 많았고 남편이 전쟁에 나간 여성도 많았죠. 미군들은 기지에서 댄스 파티를 열었습니다.
영국 시골에서 사랑에 빠진 미군 병사 중에는 시드니 포먼 상병도 있었다. 1943년 시드니 포먼은 18세의 나이로 참전했는데 전쟁은 물론 성경험도 없었다. 영국에서 처음으로 술집에 들른 날, 포먼은 한 영국 여성을 만났다. 술집으로 들어갔을 때 반대편에 여자 한 사람이 앉아 있었는데 키가 크고 아주 매력적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낸시였다.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나누던 그들은 다음 주에 영화를 보기로 약속한다. 렌 씨가 그저 영화만 보러 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무척 당황했습니다. 저한테 바짝 붙어 앉아서 제 손을 끌어당겼는데 스웨터 안에 아무것도 입지 않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여자하고 손 한번 못 잡아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죠. 재미있었어요.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음에 만나면 어떤 일이 생길지 정말 기대되더군요. 다음 주가 되자 그들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일요일 오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외딴 곳으로 갔죠. 그러자마자 렌시가 치마를 올렸고 생각할 틈도 없이 이를 치르기 시작했죠. 커다란 치마가 우리를 가려줬는데 일부러 그런 옷을 입은 것 같았어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전 어떻게 하는지 그때까진 전혀 몰랐습니다. 시드니 포먼은 1년 이상 영국에 머물렀다. 그동안 낸시와 정기적으로 만났지만 그 외에 다른 여자도 있었다. 포먼도 다른 많은 미군들처럼 런던에서 여자를 만났다. 런던이 중심지였습니다. 미군이 들어올 무렵 영국은 폭격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런던은 말 그대로 폐허였죠. 여성들의 사기도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국적인 미군들이 등장을 한 것이었습니다. 너무 간단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미군보다 영국 여자들이 더 문제였죠. 미군을 졸졸 따라다니던 여자들은 굿타임 걸로 불렸는데 골목에 서서 지금 시간이 많다는 걸 미군들에게 광고하는 듯 했죠. 영국의 명물 피카딜리 광장에서도 많은 만남이 이루어졌다. 피카딜리 광장에는 원래 많은 인파가 몰리고 여기 있는 에러스 동상은 광장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2차 대전 중에는 동상을 철거하고 분수 주변에 보호막을 설치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미군 병사들이 모여 지나가는 여성에게 추파를 던지거나 휘파람을 불어댔죠. 피카딜리 광장에는 항상 여성들이 가득했다. 그중 일부는 대담한 매춘부들이었고 미군은 그들에게 군인 같은 별명을 붙여준다. 바로 여기가 피카딜리 코만도들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들은 밤의 여인들이었는데 건물 현관에 서서 자기 발목을 비추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별명이 붙은 건 손님들을 재빨리 처리하기 때문이었죠. 피카딜리 광장에서도 미군들이 몰리는 곳이 따로 있었다. 윈드밀 극장도 그중 하나였는데 전쟁 중에도 문을 닫지 않은 것으로 유명했다. 기본적인 몇 가지 연극도 공연했지만 중요한 건 여자들이 누드로 무대에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윈드밀 극장이 전쟁 중 런던의 전설이 된 건 문을 닫지 않는다는 이유와 함께 미군들이 윈드밀 극장을 필수 코스로 여겼다는 이유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필수 코스로는 노래에 등장하면서 유명해진 아치 아레가 있었다. 그곳은 기차역 아치 아레 지역으로 런던에서 은밀한 장소를 찾는 연인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었다. 시드니 포먼은 아가씨를 배웅하다가 아치에 대해 알게 된다. 우린 아치를 통과하게 됐는데 아치에 들어서자마자 그녀가 멈춰서더니 갑자기 야성적으로 변했어요.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녀가 벽에 기대 서서 절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바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날 우리는 아치 아래에서 열정적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그게 바로 월잡입니다. 많은 영국 여성들은 벽에 기대 서서 옷을 입은 채로 관계를 가지면
임신을 피할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시드니 포먼은 영국에 머무는 동안 연애 상대가 없어 고민하는 일은 없었다. 하지만 다른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어느 날 갑자기 영국을 떠나야만 했다. 포먼의 부대는 D-Day 바로 전날 영국을 떠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 배치됐다. 그날 이후 낸시에게 전화도 못했고 작별 인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걸로 끝이었죠. 우린 그렇게 끝났죠. 그때 시드니 포먼의 영국 생활은 끝났지만 그의 로맨스는 끝나지 않았다. 그 후로도 포먼은 다른 무수한 미군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유럽 전역에서 사랑을 갈구하는 여성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다. 유럽 여성들은 죽기 전에 즐겨야 한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었다. 섹스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무는 그 목적입니다. 16세기까지만 해도 유럽 문화에서 섹스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만 정당화될 수 있었는데 바로 이세 생산이죠. 이후로는 권력 유지의 수단으로도 이용됐습니다. 2차 대전사에 등장하는 누구도 아돌프 히틀러만큼 권력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람은 없었다. 히틀러는 제3제국의 깃발 아래 전 세계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섹스를 활용했다. 하지만 그 방법은 놀랄만한 것이었다. 세계 각국의 정치 지도자 중 자신의 여제에게 가장 충실한 사람은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아이젠하워에게도 정부가 있었고 드골도 충실한 남편은 아니었으며 루즈벨트에게도 여러 명의 정부가 있었습니다. 히틀러는 미국적 관점의 성적 순결에 가장 부합하는 인물이었죠. 히틀러를 한 개인으로서만 보자면은 그는 매우 도덕성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술도 마시지 않았고 담배도 피우지 않았는데 그런 만큼 부하들의 행동도 매우 엄격하게 통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품이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르지만 히틀러는 선별적 출산을 통해 순수하고 우수한 인종을 만들겠다는 끔찍한 꿈을 지니고 있었다. 전쟁 중 그의 뒤틀린 이상주의는 제3제국의 성을 통제하고 계획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런 나치의 계획 중 하나가 바로 레이 벤즈본이었고 이 계획을 고안한 사람은 히틀러의 신복인 하인리히 힘러였다. 힘러는 미치광이처럼 새로운 인종으로 새로운 국가인 위대한 독일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습니다. 미친 듯이 그 생각에 집착했어요. 라치의 레이 벤스번은 힘내의 번식 캠프, 아리아인의 매음굴, 진이대 난교 파티 등 갖가지 이름으로 불렸지만 원래는 생명의 셈이라는 기구를 의미했습니다. 1935년에 만들어진 이 계획안은 독일 혈통을 지닌 미혼모들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것이었는데 나중에 히틀러의 친위대와 유전적으로 우수한 여성들을 교배시켜서 금발에 푸른 눈을 지닌 장신의 독일인을 만들어내는데 이용된 것입니다. 이 계획은 힘러의 망상에 악용됐다. 그는 직접 세부 사항까지 관여했으며 때론 성교와 임신 방법까지 강제로 지시했다. 히틀러 친위대의 우두머리였던 힘러는 완벽한 독일인을 만들기 위한 괴상한 생각을 지니고 있었는데 친위대 대원들에게 혹독한 훈련을 시킨 다음 침대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있는 여성과 곧바로 동침시키면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습니다. 힘러는 자신의 친위대에서 부하들을 선발했고 여자는 젊고 아름다운 사람을 골라 유럽 전역에서 데려왔다. 그들이 만나는 장소는 위치나 시설 모두 휴양지 같은 곳이었다. 남자들에게는 그것은 성적인 휴가였으나 여자들에게는 일종의 임무였다. 여기서 임신한 여자는 레이 벤즈본 집으로 보내졌고 출산 때까지 관리를 받았다. 사람들 사이에는 이 레이 벤즈본이 고급 장려촌에 불과하다는 소문이 파다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특별규칙으로 관리되는 임산부의 집이었죠.
힘너의 사악한 계획은 비극적인 레이 벤즈번 아이들의 출생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그 계획에 따라 태어난 아이들은 대략 7,000명 정도였는데 그들은 아직도 부모가 누군지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한편 적진에 추락한 수천 명의 연합군 소속 공군들은 독일 문화의 특이한 도덕관념 때문에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독일인들은 남녀간의 성행위는 철저하게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고 개입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침실의 부부든 레이 벤즈번 휴양지든 매음굴이든 마찬가지였다. 심지어 게스타포까지도 남녀가 사랑을 나누고 있을 때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프랑스의 네지스탕스나 유럽 곳곳에 추락한 연합군 공군들은 위험한 순간마다 여성과 관계하는 척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방해하지 않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러한 일을 닫힌 문 또는 닫힌 집이라고 불렀다. 공군 병사가 숨어있는 집으로 나치가 들어오면 숨어있던 병사는 여성과 함께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사랑을 나눴다. 어니스트 킹 상병도 닫힌 문 덕분에 목숨을 건졌다. (1943년 8월) 그가 타고 있던 B-17은 벨기에에서 격추당했다. 킹은 그 후 9달 동안 레지스탕스의 도움을 받으며 독일군을 피해 다녀야 했다. 전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전 벨기에에 한동안 머물다가 파리로 왔습니다. 매음굴은 단지 도피처만은 아니었다. 그곳에는 레지스탕스는 물론 독일군들도 드나들었기 때문에 적의 정보를 빼내고 거짓 정보나 역정보를 적에게 흘리는 장소가 되기도 했다. 그렇게 잘 짜인 조직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그 아름다운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임무는 독일군 장교를 구슬려서 정보를 빼내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여성들은 목숨을 걸고 연합군 비행사들을 숨겨줬다. 시몬 부인은 미망인이었고 45살이었어요. 항상 독일군이 많은 곳으로 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들도 의심을 안 했죠.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가고 에펠탑 근처로 소풍을 가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그렇게 지냈어요. 그들은 독일군을 피해 침실로 가는 일도 많았다. 프랑스인들은 독일의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사랑하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즐거운 시간을 가졌지만 잡히지 않을까 항상 걱정을 했어요. 연합군 공군이나 레지스탕스 모두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항상 시달렸다. 특히 첩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위험이 더욱 컸다. 이런 위험은 2차 대전 최고의 여성 스파이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그녀에게는 최후의 무기인 섹스가 있었다. 아름다운 그녀는 위험에 아랑곳하지 않는 진정한 애국자였다. 에이미 엘리지베스 토프는 결혼한 뒤 얻은 이름이 있는 베티 팩으로 더 유명했죠. 신시아라는 암호명을 사용했던 그녀는 2차 대전 최고의 여성 스파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160cm의 짙은 금발, 귀족적 풍모, 녹색의 큰 눈, 특히 미소가 매력적이었죠. 그녀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었는데 어떤 남자든 걸려들기만 하면 그대로 빨려들고 말았습니다. 에이미 엘리자베스 베티 터플은 1910년 미군 고위 관계자의 딸로 태어났다. 그녀는 어린 시절 조숙한 편이었다. 19이 되던 해 베티는 워싱턴 사교계에 처음으로 등장했다. 1929년 베티는 자신보다 2배나 나이가 많은 38살의 영국 외교관 아서 팩을 유혹했고 결국 그들은 결혼했다. 베티는 전리품 같은 아내였고 팩은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두 사람은 서로에게 어울리는 상대가 아니었어요.
팩은 성욕이 강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베티는 성적으로 매우 활발했죠. 1937년 아서 팩은 폴란드의 영국 대사관으로 파견된다. 그곳에서 맞이한 우연한 계기를 통해 베티는 영국 첩보원으로서 활동을 시작한다. 베티는 폴란드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콜라코프스키라는 젊은 외교관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베티는 그 남자와 침대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흥미로운 정보를 얻게 됐죠. 그때 얻은 정보는 체코슬로바키아 합병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베티는 정보를 누구에게 전할지 잘 알았고 그 결과로 첩보부로 스카우트 되면서 스파이로 활동했죠. 베티는 연합군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몸을 바쳐 희생했습니다. 하지만 자신도 즐겼던 것 같아요. 베티는 남자를 유혹하는 데 능했고 남자를 좋아했습니다. 영국 첩보부는 베티에게 한 사람을 유혹하라는 지령을 내린다. 그 사람은 폴란드 국방장관의 수행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베티에게 장미꽃 다발과 시가 쏟아져 들어왔고 저녁 식사에도 초대받았습니다. 그는 베티에게 빠져들었고 베티도 그를 사랑했어요. 밤이 되자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베티는 서류 가방에서 기밀 서류를 빼냈다. 결국 베티는 폴란드가 독일의 1급 비밀인 이니그마 암호를 해독하는 데 성공했다는 정보를 알아낸다. 이니그마에 관련된 중요한 역할은 없었지만 베티가 이니그마에 대한 기초 정보를 영국에 전달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눈이 멀어 정보를 제공했던 보좌관이 상관에게 모든 사실을 고백하면서 베티에게 위기가 닥친다. 이 사건이 작은 외교적 마찰로 이어지면서 베티는 폴란드에서 머물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스파이 활동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1939년 아서 팩은 칠레로 파견됐고 베티는 칠레에서 다시 외교관 부인으로 생활한다. 하지만 그해 9월 유럽 전역으로 전쟁의 포화가 번지자 베티는 남편을 떠났고 결혼 생활은 실질적인 파경을 맞는다. 베티는 다시 스파이로 활동하고 싶은 마음에 워싱턴으로 돌아갔다. 베티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던 영국 첩보부는 그녀에게 신시아라는 암호명과 함께 새로운 임무를 부여했다. 그 임무는 워싱턴에 있는 이탈리아 대사관으로 침투해 고급 외교관인 알베르토 레이 제독을 유혹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전혀 몰랐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베티님이 그 남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베티는 10대 시절 외교 석상에서 알베르토 레이를 만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베티를 기억하고 있었다. 분명 베티는 레이에게 소녀 같은 인상을 심어주려고 했을 겁니다. 그는 어린 여자를 좋아했는데 어릴수록 더 좋아했지요. 일단 레이를 유혹하자 베티에게 임무가 주어졌다. 그것은 1급 비밀인 이탈리아 해군의 암호를 훔치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베티는 직접적으로 암호를 요구했는데 그 장소는 물론 침대였다. 레이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해놓고 다음날 만나서 거절의 의사를 밝혔죠. 직접 암호를 넘겨주는 대신 암호 담당관을 베티에게 소개해줬던 겁니다. 그리고 베티에게 직접 알아서 하라고 말했습니다. 베티는 암호를 확보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효과는 엄청났다. 1941년 3월 28일 영국 해군은 마타판 전투에서 이탈리아 함대를 대파한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레이는 베티에게 또 다른 중요 정보를 알려준다. 레이는 그날 미국 항구에 정박하고 있는 모든 함선을 즉시 이동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고백했어요. 그런 함선이 28척 정도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베티는 기다릴 수 없어서 바로 길을 나섰지요. 급하게 제독의 아파트를 빠져나온 베티는 즉시 접선책과 만난다. 덕분에 정보부는 미국의 전략 항구에서 이탈리아 함선들이 대규모로 이탈하는 사태를 막았다. 하지만 제독이 이탈리아로 소환되면서 그들의 관계도 종말을 고하게 된다.
베티와 관계를 맺은 사람은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특히 알베르토 레이 제독은 베티 때문에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경력이 완전히 파괴되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말았죠. 하지만 놀랍게도 베티의 정체는 드러나지 않았고 덕분에 또 다른 임무를 부여받았다. 새로운 임무는 워싱턴 주재 프랑스 대사관으로 침투해 프랑스 해군의 암호를 빼내는 것이었다. 프랑스 해군은 세계 4위의 전력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 프랑스는 나치에 점령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프랑스 해군이 어느 편에 가담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연합군 측은 프랑스 해군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었고 북아프리카에서 전투가 치열했던 1942년엔 긴장감이 더욱 높았다. 베티는 워싱턴 상류사회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가장하고 대사관 출입 자격을 얻어냈다. 이번 임무의 목표는 프랑스 언론 담당관이자 유부남이었던 찰스 브루스였다. 며칠이 채 지나지 않아 그들은 잠자리를 함께 했다. 베티는 또다시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 브루스와 함께 잠자리를 하면서 당당하게 해군 암호를 요구한 것이었다. 그가 이유를 묻자 베티는 프랑스를 위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정말 대담했어요. 브루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베티는 두 가지를 이용했다. 남자다운 용기와 애국심을 자극하는 베티의 설득에 넘어간 브루스는 연합군 측이 옳다고 확신하게 된다. 결국 베티는 브루스를 연합군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지만 여전히 암호는 넘겨받지 못하고 있었다. 암호를 넘겨주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암호는 성경만한 크기의 책 2권에 나뉘어져 담겨 있었는데 암호 담당관이 없으면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암호책을 꺼낼 수도 없다는 거였지요. 암호책이 사무실 금고에 들어있으면 빼내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게다가 밤에는 대사관을 순찰하는 경병까지 있었어요. 하지만 베티는 포기하지 않았다. 브루스와 상의를 마친 베티는 야간에 대사관으로 침입해 금고를 열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 계획이 평범했다는 사실은 1980년 제작된 BBC의 다큐멘터리 드라마에도 잘 나타나 있다. 브루스는 우선 경비원을 친구로 만든 다음 자기한테 미국인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부인의 감시가 심해서 미래를 즐길 장소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설득했어요. 당시 베티는 금고를 여는 방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베티와 브루스는 경비원을 확실하게 속이기 위해 암호를 훔치기 전 몇 차례 사무실에 출입한다. 결국 계획된 날이 되자 그들은 샴페인을 들고 브루스의 사무실로 들어간다. 베티는 자신이 경비원을 완전히 속였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자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10분쯤 지나자 경비원이 노크도 없이 갑자기 문을 열었습니다. 그때 경비원 앞에는 치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베티가 놀란 얼굴로 서 있었지요. 경비원은 웃으며 나갔어요. 정말 영리한 여자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경비원이 돌아간 다음 베티는 금고를 열고 암호책을 꺼내 창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동료에게 전했다. 촬영을 마친 암호책은 1시간 안에 돌아왔고 베티는 또다시 임무를 완수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횃불이라는 작전명 아래 미군들의 북아프리카 상륙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작전에 참가했던 지휘관 중 한 사람은 베티에게 연락해서 그 암호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편지를 통해서 베티가 전쟁의 흐름을 바꿔놓았다고 했습니다. 임무는 모두 끝났지만 베티와 브루스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전쟁이 끝난 후 결혼했고 베티는 프랑스로 이사해서 여생을 브루스와 함께 보냈다. 1963년 후두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 베티는 과거의 첩보 활동이 부끄럽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베티는 이렇게 대답했다. 난 어떤 남자든 내게 빠지도록 만들 수 있었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들도 내 사랑의 대가로 정보를 준 것뿐이에요. 부끄럽냐고요? 전혀 아니에요.
고상한 방법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죠. 이기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해요. 베티 팩이 워싱턴 주재 프랑스 대사관에서 성공적으로 임무를 완수한 덕분에 1942년 11월에 있었던 연합군의 북아프리카 공격은 대성공을 거뒀다. 미국은 이 전투를 통해 유럽 전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미국은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전투에 참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전투는 미군 전체의 새로운 경험이었다. 저지 아브라함은 어린 시절 소꿉친구였던 케이티와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아프리카로 가게 됐다. 저는 결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참전했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큰일이니까요. 하지만 케이티는 제게 아무 일도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특별 편성부대인 미 육군 5889 특수부대 소속이었다. 5889 부대의 임무는 북아프리카 사막에서 롬멜 장군의 탱크 부대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라이베리아의 먼로비아 인근에 있는 서아프리카 고무 생산의 핵심 시설 파이어스톤 농장을 지키는 것이었다. 100만 에이커의 고무 농장이었는데 연합군에는 고무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독일군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농장을 지켰죠. 5889 부대는 여러 인종이 통합된 당시까지만 해도 매우 드문 부대였는데 72명의 백인 장교와 사병 및 2,000명의 흑인 사병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들 모두에게 서아프리카는 낯설고 위험한 곳이었다. 모기와 뱀과 지루함은 독일군만큼이나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또 말라리아도 무서운 병이었죠. 말라리아에 걸리면 끝장이었습니다. 벌레나 파충류를 제외하고도 부대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는 많이 있었다. 우리 부대원들은 원주민 여자들과 성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여자들이 밤에 우리 텐트로 왔지만 우리가 그들의 집으로 가는 경우도 가끔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말라리아에 걸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위험한 건 말라리아만이 아니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부대의 성병 감염자 증가율은 1000%에 이르렀다. 또 하나 예상치 못한 위험은 질투였다. 원주민 남자들은 자신의 아내나 마을 여자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군인을 상대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가끔씩은 그들이 미군 병사를 죽이거나 술을 먹여서 강에 빠뜨리는 일도 있었어요. 성병과 말라리아와 질투 때문에 5889 부대의 병력은 계속 줄어들었다. 뭔가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건 아주 특별한 조치였는데 전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지휘관들은 매음구를 만들었습니다. 마을에서 원주민 여자들을 뽑아서 수용소에 넣은 것이었는데 하나는 샹그릴라라고 했고 다른 하나는 파라다이스라고 했죠. 그 조치는 당시에 일어났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했지만 논란의 여지가 많아 비밀에 붙여졌다. 매음굴 문제를 비밀로 했던 것은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잘난 체 아는 사람들은 그 지역 여자들은 그 지역 남자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식으로 말했죠. 그래서 비밀로 했던 겁니다. 엄격하게 기밀을 유지해서 아무도 모를 정도였어요. 발설하는 병사는 군법으로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파라다이스와 샹그릴라는 군대에서 만들고 운영한 매음굴이었다. 특이한 사실은 흑인 병사들만 출입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저지 아브라함은 2년간 매음굴을 관찰하면서 사진을 찍어 기록을 남겼다. 2000년엔 샹그릴라의 여인들이란 책을 출판하면서 비밀로 묻혀있던 얘기를 공개했다. 아브라함은 매음굴에는 방 하나짜리 대나무 오두막들이 늘어서 있을 뿐이어서 초라한 수용소나 다름이 없었다고 묘사했다. 해가 지면 흑인 병사들은 매음굴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녁 6시에서 10시까지 출입할 수 있었고 10시가 되면 헌병들이 호루라기를 불면서 병사들을 몰아냈습니다.
매음굴은 군이 운영하는 만큼 의료부대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위생에 신경을 많이 썼죠. 매음굴 주위에는 곳곳에 DDT를 뿌려서 모기가 많이 줄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군의관들이 와서 여자들을 검사했어요. 검사 결과 성병에 걸린 것으로 판단되면은 아이들 와일드라는 장소에 보내서 최상의 진료를 했습니다. 이용요금은 다양했는데 초창기에는 25센트를 받다가 나중에는 2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한 번은 하루에 2,000달러를 버는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서툰 영어로 말하길 그 돈으로 재봉틀을 살 거라고 했습니다. 원주민 여자들은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 진흙을 이용한 독특한 화장을 했다. 그들은 강에서 진흙을 가져다가 하루 종일 몸을 치장했습니다. 원주민 여자들은 화려한 문양을 몸에 그려 넣었는데 그대로 마르면 보기가 좋았습니다. 매력적이었어요. 아주 매력적이었죠. 그들이 매력적이긴 했지만 아브라함은 지조를 지켰다. 당연한 말이지만 저한테는 케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샹그릴라와 파라다이스는 군대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매음굴을 만든 건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해요. 결과도 성공적이었고요. 덕분에 질병도 줄어들었고 성병 환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완전히 없애진 못했지만 그건 어차피 불가능했죠. 정부에서 2차 대전 문서는 모두 관리 대상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샹그릴라와 파라다이스의 존재는 80년대까지도 1급 비밀이었다. 그러나 조지 아브라함의 책이 나오면서 그 얘기는 세상에 알려졌다. 그것은 역사입니다. 군대에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사람들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군 측에서 잘못한 일이죠. 1944년 6월 연합군은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전개한다. 겁에 질리고 흥분한 젊은 미군 병사들에게 그날은 길고 끔찍한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전쟁에 대한 얘기는 셀 수 없이 많았으나 유럽 전선에서의 성생활에 대해 증언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많은 미군들이 프랑스에서 여자를 알게 된다. 말 그대로 프랑스 여성들은 미군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미군의 존재를 그토록 반겼던 것은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4년 동안 독일군 점령하에 있었던 걸 생각하면 무리도 아니었죠. 샴페인 마개를 딴 것처럼 모두 밖으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존 킹슬리는 1944년 9월 프랑스에 도착했다. 그는 노르망디의 한 작은 마을에서 프랑스 여자를 처음으로 만난다. 그 여자는 거리의 여자였습니다. 이름은 조시였는데 영어를 잘 못했습니다. 저도 프랑스어를 못했죠. 제가 물었습니다. 조시, 사랑 때문에 이런 적 있어? 그녀의 대답은 이랬죠. 사랑? 이 일은 일일 뿐이야. 사랑은 무슨 얼어 죽을. 나는 담배가 필요해. 이렇게요. 병사들은 여자를 만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하루에 수십 킬로미터씩 거의 매일 이동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이동하지 않는 날이면 연애 상대를 구하기는 쉬웠지만 몇 가지 유의할 사항이 있었다. 누구하고 대화를 하겠습니까? 가족? 집에 있죠. 친구들? 고향에 있죠. 마을 주민들? 그런 생각은 사치죠. 내일이면 저는 그 마을에 없어요. 또 어디론가 가고 있겠죠. 그곳은 천국이었습니다. 우선 여자들하고 말이 안 통하니까 관계가 깊어져서 발목을 잡힐 일도 없고 또 결국 여자들은 남겨지니까 그보다 더 좋을 순 없었죠. 프랑스, 독일, 벨기에, 룩셈부르크 다 그런 시기였어요. 시드니 포먼이 속한 제39 보병연대는 D-Day 이틀 뒤인 1944년 6월 8일 오마하 해변에 상륙했다.
항구 도시 셰르부르를 확보한 제39 보병연대는 후퇴하는 독일군을 추격한다. 그 과정에서 포먼과 동료들은 많은 전투를 겪었고 많은 여자를 만난다. 그의 책 승리의 디데이에 당시의 경험담이 자세히 실려있다. 그건 미군 병사의 눈을 통해 바라본 전쟁 이야기입니다. 성생활을 빼놓지 않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차이점이죠. 프랑스에서도 파리만큼 쉽게 여성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없었다. 런던에서 미군 병사들이 피카델리 광장으로 모여들었던 파리에 온 미군 병사들은 홍등가에 있는 피갈로 몰렸다. 피가를 그들은 피그엘리라고 했습니다. 피그엘리는 유흥가였는데 무대가 많이 마련되어 있어서 아주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가 있었습니다. 피갈에서 가장 유명한 캐바레는 물랑루즈였다. 물랑루즈에서는 누드 공연을 볼 수 있었다. 많은 여자들이 누드로 등장해서 전 약간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순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심한 것도 많이 겪었죠. 매춘으로 유명한 지역에서 그런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것도 특이했어요. 거리를 지날 때면 어김없이 매춘을 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존 킹슬리에게 파리는 잠깐 즐기다 떠나는 곳이 아니었다. 파리에 도착해서 전 사랑에 빠졌는데 우리는 그걸 위대한 사랑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젊은 아가씨를 만났는데 그 순간은 마치 번개에 맞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린 함께 가드 드 리옹 근처에 있는 작은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다음날 아침은 완전히 무기여 자리거라의 한 장면이었죠. 우리는 서로 열렬한 사랑에 빠졌고 그녀는 자신을 잊지 말고 꼭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돌아갔지요. 존 킹슬리는 1944년 군인 신분으로 프랑스에 도착했지만 15년 동안 연인과 함께 머물렀다. 프랑스 사람들은 제가 프랑스어로 말하는 걸 들으면 어김없이 묻습니다. 어디서 배웠길래 프랑스어를 그렇게 잘하십니까? 그럼 전 이렇게 대답하죠. 침대에서요. 프랑스 여성들은 어니스트 킹처럼 불시착한 공군의 생명을 구하기도 했다. 그는 1943년 8월 자신이 탄 비행기가 추락한 이후 9개월 동안 나치를 피해 숨어서 지냈다. 하지만 디데이를 한 달가량 앞두고 킹은 적에게 붙잡히고 만다. 킹은 게슈타포에게 신문당하는 과정에서 갖은 고문을 겪었고 그 순간 고통을 잊을 수 있는 방법은 섹스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었다. 전 그때 예전에 좋았던 순간을 생각했습니다. 제가 떠올린 건 여군들이었고 그들과의 추억이 제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 생각을 하면은 정신을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전 섹스와 여자를 좋아합니다. 고문의 고통을 잊으려면 그 방법뿐이었어요. 킹은 종전 때까지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었다. 그는 직접 출판한 책 환상을 넘어서에서 자신의 전쟁 경험담을 들려주고 있다. 1차 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2차 대전을 마친 후에도 병사들은 가족들이 기다리는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남녀 관계에 대한 그들의 시각은 많이 달라져 있었다. 병사들은 유럽에 머무는 동안 여러 형태의 섹스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들은 성적으로 좀 더 개방됐습니다. 덕분에 지금 이런 이야기를 거리낌 없이 하고 있는 거겠죠. 시간이 흐르면서 전쟁의 진실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역사학자를 통해서였으나 시간이 갈수록 직접 전쟁에 참가하고 목격했던 군인들을 통해서 진실이 알려졌다. 그들의 말은 곧 역사였다.